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네, 첫날 저녁엔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고 이튿날부터 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한일중 정상회의 등을 차례로 소화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동포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이 해외 동포들이라며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격려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방을 앞두고 진행된 인도네시아 일간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이 아세안 국가들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중 협력을 복원해야 한다는 뜻도 강조했습니다. 동북아 3국의 협력이 다시 활기를 찾으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이 의지를 다진 아세안 중심성도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한일중 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논의하고 또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앞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한일중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나서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단기간 내 유례없는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의 경험을 아세안 국가와 공유하고자 한다며 아세안 지원 확대 방침도 전했습니다. 첫날 동포간담회로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 더하기 한일중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을 차례로 소화합니다. 이후 8일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과 관련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순방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될 각종 정상회의와 10여 개의 양자회담에서 안보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도 적극 전개할 예정입니다. 자카르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중국 총리가 인도네시아에서 개막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이어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첫 G20 불참을 뜻하는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리창 중국 총리가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9일부터는 시진핑 주석 대신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시 주석이 G20에 불참한 건 집권 이후 처음이라 뒷말이 무성합니다. 먼저 전략 경쟁 관계가 돼버린 인도의 안방잔치에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인도에 힘을 실어주는 미국에 대한 보이콧 신호로도 읽힙니다. Will Premier Li Qiang hold talks with U.S. VP Harris? 你提到的这个问题，目前我没有可以提供的信息。 최근 중국이 인도와 국경 분쟁 지역을 자국 영토로 명시한 표준 지도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 주석의 G20 정상회의 불참 배경 가운데 하나로도 꼽힙니다. 남중국해 영유권까지 쐐기를 박는 내용이어서 아세안 국가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핵심 의제는 경제라며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这是中方依法行使主权的例行性做法，希望有关方面客观冷静看待，不要过度解读。 일상 회복 뒤에도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취업난, 부동산 위기와 같은 내부 문제도 시 주석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시 주석이 공들여 창설한 핵 미사일 사령부 숙청설이나 친강 외교부장의 갑작스러운 낙마 등 이상 징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여름 휴가를 겸해 개최하는 공산당 수뇌부 회의에서 원로들이 최근 내정 불안을 성토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다음 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대가를 치를 거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네, 동시에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를 거래하지 않도록 설득할 기회를 찾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협상이 겨울을 앞둔 시점에 이뤄지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창고와 난방 인프라를 공격할 포탄을 북한에서 제공받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북러 간 무기거래가 현실화할 경우 경고 메시지도 명확히 했습니다. Conquer territory that belongs to another sovereign nation. This is not going to reflect well on North Korea, and they will pay a price for thi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설리번 보좌관은 최종 결정권자인 김정은의 셈법이 왜 바뀌었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넘기지 않도록 설득할 기회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But we will continue to look for opportunities to dissuade the North Koreans from taking this step, to get others to do the same, and to report to the world what we are seeing in terms of the actively advancing discussions that. 미 국무부도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며 북러 정상회담서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에서 무기를 찾는 건 그만큼 전황이 어렵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Russia has been forced to search desperately around the world for weapons it can use in its war in Ukraine because of our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김정은과 푸틴 간 회담서를 처음 보도했던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바라고 있다며 최근 실패한 위성 발사와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예로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다면 동방경제포럼 행사가 열리는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오는 12일 동방경제포럼 본회의가 열리며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경우 이날 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가 성사된다면 양국 모두의 윈윈이 될 수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망했습니다. 저널은 코로나19로 수년간 국경을 폐쇄한 탓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는 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북한에 원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일본이 3자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고립돼 있던 북한 정권에도 강력한 우군이 있다는 점을 재차 전 세계에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추가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문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0월에서 지난해 11월 사이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8일 구속 기소돼 내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하고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오늘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배임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 주었다는 거짓 인터뷰를 김 씨와 진행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통령실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윤석열 당시 후보의 낙선을 위한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문제의 인터뷰가 공개된 건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입니다.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 과장이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브로커가 무혐의를 받게끔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드래.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링시키고. 대선 6개월 전 나눴다는 이 생생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대선 전날 마지막 유세에서도 대장동 딱 한 가지만 말하겠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 3억 5천만 원 들고 간 김만배 일당이 8,500억을 챙겨 나왔습니다. 이 돈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 청렴한 사람은 부패한 사람 경멸합니다.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녹취를 제공한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받은 게 드러났고 거짓 인터뷰의 대가라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윤석열 후보 낙선을 위한 희대의 정치 공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대장동 주범과 언노련 위원장 출신이 합작해 사실을 날조했다며 김대업 정치 공작의 계보를 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 책임도 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이 가짜뉴스를 집중적으로 실어 나르며 결과적으로 기획된 정치 공작의 대형 스피커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분한 확인, 검증을 거쳐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 가치를 검토하는 게 언론의 정도이자 상식이라면서 비윤리적 보도의 이유가 뭔지, 지금 입장도 당시와 같은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성명은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서는 윤 대통령의 출국을 2시간 앞두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원단체를 만나 9월 4일 추모제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을 만나 추모 행사에 참여한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를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평가가 오늘 치러집니다. 오늘 치러지는 평가원 주관 9월 모의평가는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39개 학교와 485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치러집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7만 5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졸업생을 비롯한 N수생은 10만 4천여 명으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인 21.9%에 이릅니다.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는 11일에 시작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이 대학별로 사흘 이상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대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할 수 있는 공통 원서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신 학교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마다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폐암 사망자에 대해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환경부는 3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따른 피해 인정을 의결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암 피해자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물질인 PHMG에 노출됐고 나이가 어리면서 흡연하지 않아 피해 인정에 이견이 적은 경우를 우선 구제할 계획입니다. 2,600억 원대 피해를 낸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환매 중단 사태를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배임과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스커버리의 김모 전 투자본부장과 김모 전 운영팀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서울 용산 주상 복합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찰관이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마약류를 직접 구매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참석자들의 진술 등 정황 증거가 전부인데 국가수 정밀감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 경찰은 최근 숨진 A경장이 모임 참석 당시 마약류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A경장이 올해 초부터 직접 마약을 구입해 모임에 참석했다는 일부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A경장이 케타민이나 엑스터시를 의미하는 은어를 검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긴 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사실로 결론 짓긴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일부 참석자가 A경장이 마약에 취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아직 국가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모임 참석자들의 마약 투약 여부도 마찬가지. 앞서 경찰은 사건 당일 A경장과 함께 있던 일행 15명 전원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모임 참석자 가운데 마약류 간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건 5명으로 정밀 감정 결과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A경장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국가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와야 이른바 마약 파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도 따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A경장이 소속된 강원경찰청은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 만에 뒤늦게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지난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 근로제를 사용한 근로자가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남성 근로자의 참여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모두 13만 1,129명으로 여성이 71.1%, 남성은 28.9% 수준이었습니다. 지갑을 두고 나왔는데 갑자기 신분증이 필요해 난처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제부터는 분실 걱정 없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제조 기술에서 나온 신원 인증 방식을 이용한 건데요.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한데 지갑을 놓고 나왔다면 몹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편의점이나 그런 데서 가끔 뭐 주류 같은 거 사면 신분증 검사하기도 하는데 놓고 오게 되면 엄청 불편하긴 하죠. 간단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갔지만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그런 신분증을 요구할 때는 이제 좀 불편했다라는. 하지만 이제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을 만들며 축적했던 신원 인증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기존 신분증 확인 서비스와 달리 정부의 인증을 받아 실물 신분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실생활에서 활용된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전동 킥보드 불법 대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무인 자판기에도 모바일 신분증 기술이 도입돼 업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4시간 그리고 밤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매출에서 이제 포기했던 부분들을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점주분께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이외에도 사용자의 지문 정보를 연동시킨 최신 생체 인증 아이디 카드 기술부터 디지털 위임장 서비스 등 새로운 보안 기술은 꾸준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온 오프라인 세상에서 화폐, 신분증 등 보안 제품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이 활용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를 앞둔 가운데 화폐나 신분증 제조에 활용됐던 위변조 방지 보안 기술이 새로운 디지털 사회를 열고 있습니다. YTN 엄민주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감산량을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현지 시간 5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시작한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 정책을 12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우디는 지난달 초 자발적 감산을 9월까지 유지하기로 하면서 감산 규모도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실행하진 않았습니다. 과테말라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합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두 나라가 화상회의를 통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협상 최종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1년 3월에는 한국과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중남미 5나라 간 FTA가 발효됐습니다. 사막에 내린 폭우로 이틀간 고립됐던 미국 버닝맨 축제 참가자 7만여 명이 현장에서 탈출했습니다. 진흙탕이 된 도로가 말라 인근 고속도로까지 이동이 가능해졌는데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미국 네바다주 블랙록 사막 한복판에 캠핑카 등 차량 수천 대가 줄지어 있습니다. 버닝맨 축제 참가 중에 지난 주말 폭우로 이틀 동안 갇혀 있다가 탈출하는 차량 행렬입니다.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가 약 8km 거리인데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It was a great burn until it rained and then it just gets muddy. No worries. We have all provisions and they communicated well, so we're just like, you just get out a day later. 축제가 열린 블랙록 사막은 지난 주말 두세 달치 비가 한꺼번에 와 주변이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축제 주최 측에 따르면 월요일 차량 통행이 재개되기까지 7만여 명이 고립돼 있었습니다. I've been bringing art to Burning Man for 7 years, and we're out here with a solid group of veteran burners. Some people have been doing this for 20 years, and we'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We've gotten about an inch of rainfall over the last 48 hours. 차량 이동이 불가능해지자 일부 참가자들은 10km의 진흙탕길을 걸어서 빠져나왔습니다. 버닝맨 축제는 물과 음식 등을 자급자족하는 게 원칙이어서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 was incredibly muddy. We had to, a lot of us, put bags over our shoes or tape them over our feet in order to protect our feet or our shoes. But overall it wasn't bad. Nothing bad happened. It was just muddy. 1990년부터 사막에서 9일 동안 열리기 시작한 버닝맨 축제는 미국 특유의 반문화 축제입니다. 버너로 불리는 참가자들이 숙박시설과 설치물을 직접 제작해 블랙록 시티를 세우고 모든 거래는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최근 입장료 등 기본 경비가 우리 돈 200만 원에 이르고 부유층 참가자들이 크게 늘면서 버닝맨 정신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먼저 볼 기사는 조선일보인데요. 위기의 경찰, 위아래로 빠져나간다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위라고 하면 명예퇴직자를 의미하는데 요즘 경찰 내에서는 명예퇴직을 하려면 경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명예퇴직자는 2020년 710명에서 작년 1025명까지 2년 동안 44%나 늘었는데 지금은 명예퇴직 관련 예산이 부족해서 대상자를 80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계급이 높거나 혹은 오래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순서를 기다려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래 젊은 2030 경찰들의 퇴직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8년 125명에서 작년은 201명까지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기록을 넘어선 216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경찰을 그만두는 이유는 수직적 분위기와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또 민원 스트레스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참과 신입이 함께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업무를 배제하고 엉뚱한 곳으로 발령을 한다. 퇴사를 유도하는 테크 기업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테크 기업들은 이른바 인재 모시기에 경쟁적으로 나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공식적인 구조 조정을 거치거나 퇴사를 유도하는 조용한 해고를 이어가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팬데믹 이후에 수익이 크게 줄었고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 등으로 새로운 자금을 조달할 길마저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내실 없이 몸만 커진 기업들이 많다면서 앞으로 당분간은 과거와 같은 채용 호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한편 함께 실린 기사를 보면 이런 테크 기업들의 조용한 해고 바람 속에서도 AI 관련 직군에서는 역시나 인력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수억 원의 연봉을 내걸고 또 국내에서만 인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재택근무 조건으로 해외의 개발자까지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AI 인력 블랙홀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 쟁탈전의 결말은 또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자, 다음은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에 실린 서울광장 지하터널에 대한 기사입니다. 먼저 경향신문에는 이렇게 사진이 크게 실려 있는데 어제 취재진이 이 공간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광장 지하터널은 시청역과 을지로 입구역 사이에 335m 길이로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1983년쯤, 그러니까 40년 전쯤 조성됐을 걸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추정이라고 말한 건 현재 관련된 정확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데 왜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 건지, 언제 만들어진 건지 그 정확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지하철 역사 공간을 도심 명소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간 역시도 시민들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하루 4회 회차별 10명 내외로 투어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공모전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요. 과연 공모전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기사는 모유 수유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목을 보면 모유 수유율이 34%, 10년 사이에 반토막 났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생후 6개월 동안 모유를 먹이는 비율을 보면 2010년대 초반에 66%에서 2010년대 후반, 2020년까지 34%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모유와 함께 분유나 이유식을 함께 먹인 비율이고 완전히 모유만 먹인 완전 모유 수유율은 같은 기간 43%에서 13%까지 더 가파르게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유 수유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이는 면역력을 길러서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고 또 엄마는 아기와 정서적 유대를 나누는 것은 물론 역시나 유방암 등 질병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도 생후 6개월 동안 완전 모유 수유를 권고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이유식 등을 병행하면서 한 1, 2년 정도 모유를 더 먹일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 기사에 담긴 한 워킹맘의 인터뷰를 보면 회사 규모가 작아서 수유실이 따로 없다면서 유축기나 아이스팩 등을 챙겨서 서너 시간마다 한 번씩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 들러서 유축을 한다고 합니다. 인프라 부족과 또 아이를 낳고도 쉬지 못하는 워킹맘의 어려움 등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모유 수유율 앞으로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9월 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성범죄자는 재범 방지 차원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비롯한 일부 직종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다수와 접촉이 많은 업종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업종마다 제한 기준이 뒤죽박죽이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교제하던 남성이 함께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찍었다는 걸 알게 된 A씨.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는 다른 여성들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도 사진과 영상으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그냥 이뻐서 이렇게 하고 그냥 뭐 미안한 기색도 없이 하필 제가 뒷모습이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만약에 제 얼굴이 나오거나 뭐 동영상이거나 이랬으면 지금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회사도 아마 못 다녔을 것 같은. 곧바로 이별을 통보한 A씨는 경찰에 남성을 고소하고 휴대전화 번호도 바꿨습니다. 그러나 택배기사인 남성이 A씨 사무실이 있는 동네 배송을 맡는 데다
집 주소도 알고 있어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오면은 그 사람이 택배기사로 일하니까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점심시간에 밥도 잘 못 먹고 자꾸 구토하고. 택배 업체에 남성의 담당 구역을 바꿔달라고 요구해 받아들여졌지만 새로 일하게 된 곳 역시 A씨 회사에서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택배사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A씨의 전 남자친구를 해고하는 것도 아예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불법 촬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택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택배기사에게 적용되는 화물자동차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자의 근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 촬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택시를 몰 수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 배달기사 자격을 다루는 법률엔 성범죄자의 종사를 막는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모두 불특정 다수와 자주 접촉하는 일인데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여부는 개별법에서 규정하다 보니 업종마다 상황이 제각각인 겁니다. 성범죄자가 일할 수 없는 아동 청소년 시설을 명시한 청소년 성보호법처럼 성폭력 처벌법에도 취업 제한 업종을 한꺼번에 정리해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이제 이렇게 그 성폭법 안으로 가져오고 이거를 부수 처분으로 명확하게 해주면 이 일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혹은 이런 업무를 이용하는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나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좀 안도할 수도 있고. 재범 방지라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일관된 기준을 세우고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실습 시간을 780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교육 없이 빨래나 은행일 같은 잡무를 대부분 도맡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습의 목적이 임상 경험을 얻는 것인 만큼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 간호조무사 실습 환경이 노동 사각지대에 빠졌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 양천구에 있는 병원으로 간호조무사 실습을 나갔던 유모 씨. 업무를 익힐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잡무만 맡았다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배울 줄 알았는데 그 환자들을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빨래와 설거지 같은 잡무들을 거의 위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려면 교육훈련기관이 위탁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780시간의 실습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실습은 교육에 해당한다는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 해석에 따라 실습생들에게 임금은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다른 돈 주고 쓰는 인력 대신 실습생을 굴려가지고 병원 직원분들도 실습생이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교통비나 식비 명목으로 실습 지원비를 별도로 주는 위탁기관도 있는데 지난해 5월 3년 사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603명에게 설문했더니 72.5%인 437명은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체의 71.5%는 직원이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동안 데스크에서 환자를 대신 안내하는 등 부족한 인력을 메꾸는 데 배치됐다고 밝혔고 혈압 체크나 침상 정리 같은 단순 반복 업무가 실습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푸념한 응답자는 71.3%에 달했습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 표준 실습 교육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평가해서 실습 위탁기관 지정에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습의 목적은 지식과 기술 등을 배우는 교육훈련에 있는 만큼 근로가 아니라며 급여를 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나 실무수습 변호사는 수련 중에도 근로자로 인정받고 보수를 받아서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간호조무사 시험을 보기 위한 실습생으로서 의료기관에 파견이 되었던 것인데 실제로 이분들이 하셨던 일들이 그 병원이나 의원에서 다른 인력들을 통해서 수행되기도 했었는데 동일한 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유 씨 등 2명은
각자 실습 교육을 받았던 병원 2곳을 상대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또 인도네시아 방문 일정에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그리고 인도로 이동을 해서 G20 정상회의도 참석을 하는데 그 새로운 투자처로 요즘 이 지역들이 각광을 받고 있죠. 아세안과 인도 왜 주목해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 와중에 공급망이 있어 중국을 배제하고자 미국이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대안으로 중국의 대안으로 인도와 아세안에 있는 국가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에 인구가 규모가 커가지고요, 인건비도 저렴하고 내수 시장도 크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가구당 아이 한 명만 출산을 허용하는 원차일드 팔러시라고 하는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는 인건비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인도하고 아세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인구도 급격 증가를 해서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고요. 그래서 인건비도 중국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인도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돼서요, 중국의 인구를 추월하다 보니까 아주 큰 소비 시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아서 노동력도 풍부하고 내수 시장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세계 경제가 부진한 와중에도요, 인도랑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의 경기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호황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규모 면에서 살펴보더라고요. 국제통화기금 기준으로 한국은 국내 총생산 순위가 세계 12위인데 인도는 5위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16위, 태국 27위, 싱가포르 30위 등 아세안에 속하는 국가들이 국내 총생산 순위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자원도 풍부해가지고요. 풍부한 자원, 그 다음에 노동력, 큰 내수 시장으로 미중 갈등 와중에 중국의 대체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도 중국 경제를 둘러싼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잖아요.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지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차이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 먼저 구매 관리자 지수가 무엇인지, PM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구매 관리자 지수는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급인 구매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전월보다 올해 기업 운영 상황이 나아졌다는 응답이 더 많게 되면 그 반대의 응답보다요. 그러면 이게 기준치가 50인데요. 50보다 커지고요. PMI 지수가. 그래서 50보다 크면 업황이 좋다. 그래서 경기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5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경기가 앞으로 위축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의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51.8이라서요. 50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확장인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지금 51.8이라는 것은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시장의 전망과도 보다 훨씬 낮은 수치고요. 연중 최저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강력한 그 사회 봉쇄 정책이 해제가 되면서 보복 소비 수요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비스 산업에서 경기 전망이 낙관적인 기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보복 소비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한국의 대중 수출도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서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실망스러운 지표 때문에 중국 증시도 내림세를 보였고 위안화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늘 이럴 때마다 그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다는 거는 원화가 약세가 된다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안화와 원화가
같은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것은 한국이 중국을 갖다가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수입 시장, 주로 중간재나 원자재의 수입 시장으로서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중국의 이런 PMI 지수, 서비스업의 PMI 지수가 하락했다는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요. 당연히 중국에서 해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중국의 주식 시장은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 투자 자금이 그 위안화를 중국의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위안화를 갖다가 달러화로 환전해서 나가니까 당연히 위안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상대적으로 싸져가지고요. 위안화 환율은 상승하는, 위안 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입 시장으로부터 중국의 수입처로서의 역할도 하고 수출 시장으로서의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원화도 당연히 한국 경제도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 한국 경제도 안 좋을 것이다 라는 투자자의 인식으로 원화 역시 가치가 하락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는 건데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일본, 싱가포르 등 지금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동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아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언론에 따르면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뭐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은 감기 몸살에 걸린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예, 그런 이유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근데 이 환율이라는 게 대기업보다는 수출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좀 예민한 문제잖아요. 수출 중소기업들 적정 환율로 1,260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환율과는 차이가 꽤 큰데 지금보다 좀 낮은 수준이 중소기업에 더 유리한 이유, 적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1,330.6원으로요. 달러당 어제 환율은 상당히 높게 뛰어서 지금 중소기업에서 원한다는 1,262원 달러당 이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 그 달러가 더 비싸지게 되면요. 우리 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제품을 미국 시장에다 팔 때 예를 들면 달러가 1,000원에서 2,000원이 되면요. 1,000원짜리 제품을 미국 시장의 달러 표시 가격으로는 1달러였다가 이제는 0.5달러로 싸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미국 시장에서 우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좋아져가지고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 반면에 또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오죠. 원자재 수입품의 국내 가격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수입 가격의 인상 효과, 그다음에 또 물류비 역시 증가를 하죠. 물류비가 증가하는 효과,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의 비용을, 생산 비용을 높여가지고요.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중소기업들이 가격에서 이득을 보는 것보다요. 이렇게 생산 비용이 상승을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피해가 더 크다고 인식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리고 이러한 그 부정적인 영향, 고환율의 부정적인 영향은 당연히 수출의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일수록 더 크게 느낀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생산 비용이 올라가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나아지는 효과보다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그래서 그런 결과가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국내 물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6월 이후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해 왔었는데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안정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난달에 다시 3%를 넘었습니다. 4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는데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온 이유가 좀 뭘까요? 예, 좀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농산물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석유류의 가격 역시 그 하락폭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원래 전월에는요. 석유류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9%나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요. 국제 원유가 하락의 영향으로요. 그렇지만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는 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폭이 11%로 25.9%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국제 유가가 증가를 해서 국내 석유류 가격 역시 상승을 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을 이번에 설명하는데 거의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산물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요. 전년 동월 대비 5.4%나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최근에 뭐 태풍의 영향, 그다음에 집중호우 등의 영향과
그다음에 이제 휴가 기간 추석을 앞두고 또 계절적인 요인으로 수요가 증가한 거, 이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가 동시에 합쳐져서 나온 결과, 이 두 가지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올라갔는데요. 이런 특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 추석과 연관된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는 10월 달부터는 다시 물가 상승률이 2% 후반대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9월까지는 높은 상승세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셨듯이 실제로도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주요 예. 성수품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치솟은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사과와 배 조기 출하를 유도한다 이런 방침을 내놨는데 지금 사과와 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격이 급등한 상태거든요. 예. 과연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요, 도매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10kg당 1년 사이에 가격이 60%나 상승을 했고요. 배도 도매 가격 기준으로 15kg당 1년 사이에 가격이 무려 27%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요, 정부에서는 7일부터 이 추석에 주로 사용하는 20대 성수품 을 갖다가 사상 최대 규모인 16만 톤 규모로 공급을 늘리겠다. 특히 이 성수품의 추가 공급량을 갖다가 추석 연휴 직전인 14일부터 20일 사이에 이 16만 톤의 40%를 집중 공급을 해가지고요. 추석 전에 성수품 가격, 과일도 포함되는 것이죠.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정책을 입안하는 건데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추석이라서 수요는 올라가지만 공급도 덩달아 늘려주게 되면 가격은 원래 16만 톤의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기 전보다는 가격 상승폭은 많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유통업체의 지나친 가격 인상을 자제하겠다고 당부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유통업체도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16만 톤의 최대 규모를 공급하는 것은 공급하지 않을 때보다는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명절 장보기가 겁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데 좀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고 경제 성장률 수치를 좀 보자면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6% 기록했습니다. 나름대로 플러스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불황형 성장이다. 왜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예, 원래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은 소비, 그다음에 투자, 정부 지출, 그다음에 우리가 무역 수지 혹은 순수출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제외한 것, 이 항목들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0.6% 전분기 대비 상승을 해서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건 좋은데요.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 이 순수출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다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0.1%나 감소했고요. 이거는 5월 달에 기상이 안 좋았던 이유, 또 뿐만 아니라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컸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역시 올해 세수 부족이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릴 수가 없어서요. 정부 소비도 역시 2.1%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투자 같은 경우도 기업도 고금리 상황에서 투자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을 하고요. 또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 중에서도 특히 설비 투자를 제외한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출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부진했는데요. 순수출만 증가를 해서 순수출이 사실은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주요한 이유지만요. 그 순수출 역시 뜯어보면 수출은 역시 감소를 했습니다. 여전히. 대신 수입이 그동안 1분기에 우리가 수입해온 에너지 원유나 뭐 이런 것들 광물 자원을 비축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이 줄어들면서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드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플러스 성장을 달성해서 사실은 이게 뭐 불황형 성장이다라고 보는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지금 뭐 심지어 실질 국민총소득 GNI가 뭐 뒷걸음치고 있다 이런 지금 말도 나오고 있고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좀 낮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GNI가 감소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 먼저 실질 국민 총소득이라는 그 GNI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실질 국내 총소득이라는 것은 실질 국내 총생산 GDP에서요. 우리 국민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더해주고요. GDP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회사나 기업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제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내 국민 총소득, 실질 국민 총소득의 개념이 되고요.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국민, 대한민국 국적자들이 좀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다 합친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질 국민 총소득이 지금 감소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교역 조건이라고 하죠. 우리 수출품의 수입품에 대한 상대 가격인데요.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가격이 여전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로 수입을 하는 국제 원유의 가격은 하락하긴 했지만요. 반도체 가격보다는 적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품의 수입품에 대한 상대 가격인 반도체 가격 대비 원유 가격, 이거 자체는 인상된 것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를 교역 조건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수출품을 아무리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팔아도 가격은 낮아져서 수출액은 감소를 하지만 수입액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요. 똑같이 원유를 수입을 해도 수입액 자체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역 조건이 나빠지면 결국은 우리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이것이 국민 총소득을 갖다가 하락시키는 주 요인이 되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어떤 요인이 좀 있었나요? 예, 국제 유가가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뭐 러시아들이 130만 배럴 하루에 달하는 원유 생산량 감산 결정을 갖다가 연말까지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요.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속도가 늦춰지거나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이 주식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가지고 다우존스 지수, S&P 지수, 나스닥 지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온난화로 폭우와 우박이 쏟아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네, 브라질 남부에 드물게 온대성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폭우로 최소 21명이 사망했고 또 불가리아와 그리스에서도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엄청난 폭우에 거리가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건물도 반쯤 잠기고 자동차도 거의 지붕만 보인 채 둥둥 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대피합니다. 브라질 남부에 이례적으로 온대성 저기압이 형성되며 폭우가 내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50개 이상 도시에 폭우와 우박이 쏟아지고 수백 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주민 3명이 사망했고 불어난 집 안에서 감전돼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대성 저기압은 보통 남극 근처에서 발생해 브라질에 영향을 주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온대성 저기압이 비정상적으로 더 빠르게 형성되며 영향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Aonde tiver problema, o governo federal estará lá para ajudar as pessoas a se salvar desses problemas. Portanto, nossa solidariedade ao povo gaúcho. 그리스와 불가리아에서도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규모 산불 피해를 봤던 그리스는 이번에는 폭우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그리스 중부 여러 지역과 스포라데스 제도, 에비아 섬 사람들에게 야외 활동 제한을 당부했습니다. 불가리아도 폭우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며 당국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차레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계절은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날씨는 여전히 여름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이 간밤에 더위를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4도를 웃돌면서 열대야에 가까운 기온을 보였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더욱 빠르게 올라서 32도까지 치솟겠는데요. 이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예년보다는 4도가량 높은 셈이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에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서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는 오늘 오후까지 많게는 2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일부 서쪽 지방에는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이 오전부터 낮까지 충남 서해안에, 낮 동안에는 호남에, 그리고 밤에는 제주도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는데요. 특히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청주 24.2도, 부산 24.8도 등 25도에 가까운 기온을 보이는 지역들이 있고요. 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낮에는 기온이 더욱 올라서 서울과 광주 32도, 대구 30도 보이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서는 비교적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는 계속해서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강원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